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 안보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함에 따라 현대 무기와 국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방 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룬 한국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를 마감했고 국제 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세계 4대 국방 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는 더 이상 멀지 않아 보이며 한국은 수출 범위 확장과 제품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특히 오랜 기간 국방 산업 분야에서 활동해온 국가들인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 및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을 국제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게 당한 나라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8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이 군비를 올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한국에게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의식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 무기 수출 4위라고 자부하는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을 의식하면서도 중국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방산 수출 4위의 지위를 한국이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단골 고객을 한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중국을 뛰어넘었다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지난해 12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 수출 방식이 단일 무기보다는 시스템 위주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아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 있었는데 일부 드론 대항 시스템과 차세대 전투여단 표준을 수출한 것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이 높다고 과시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실제로 가장 큰 이유로 양국 무기 수출 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고객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들은 고부부가치 제품은커녕 구식 무기나 저렴한 무기들을 주로 납품하는 곳입니다. 첨단 무기 수요가 높고 자금력이 있는 유럽에서는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산 무기 수출의 60%는 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로 갔고 지난해 중국 무기 판매량의 70%가 파키스탄으로 갔고 2위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는데 올해 한국산 무기 최대 고객은 폴란드로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경공격기 48대 등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 방산 선진국에도 첨단 무기들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숭중핑 중국 군사평론가는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며 미국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긴급한 주문이 한국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무기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의 핵심 시스템은 미국이 제공하거나 미국 면허를 받은 것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 증가세는 상한선이 있고 그것은 미국 공급업체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들의 수출 실적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중국에게 커다란 한 방을 날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을 한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산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무려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방위산업 협력 등 한국 나이지리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함께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지닌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의 산유국으로 큰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지리아가 중국 무기만을 도입하다가 한국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이대로 멋지게 독립기념일 비행 퍼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을 벌이는 도중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이미 1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었던 F7이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것인데, 나이지리아군은 추락한 F7 전투기에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나이지리는 F7 전투기 9대 중 7대를 중국으로 수리를 보냈습니다. F7 전투기는 미얀마에서도 같은 해 3대나 잇따라 추락하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F7 전투기는 1962년 소련의 MiG-21의 라이센스 생산으로 시작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자 소련이 기술 지원을 끊고 핵심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러 중요한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다가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겨우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중국은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팔아왔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제대로 수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2016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JF-17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JF-17에 탑재된 레이더의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았고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중국 기술진을 불러서 수리를 부탁했으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미얀마는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해 일부 문제를 해결했으나 제대로 운용하기에는 부족해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 정부는 대당 32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창고에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어 나이지리아도 JF-17을 3대를 시험삼아 도입하고서 추가로 40대가량을 주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1월 더 이상 추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JF-17을 개발하며 중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파키스탄도 중국산 호위함 F-22P를 도입하면서 해상에서 인도를 견제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호위함의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자 중국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호위함의 실체를 보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 호위함을 태국 차세대 호위함 국제 입찰 경쟁에 내놓았는데 한국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태국 해군은 한국대우 조선해양DSM이 제시한 DW-3000H 호위함이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적인 레이더와 무기 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탈락시켰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의 상황을 보고서 태국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의 나라들에게 값싼 무기들을 팔아왔지만 문제는 값은 싸지만 AS가 전혀 되지 않았고 애초 설명한 성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치명적인 기술적인 결함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FA-50-18대를 구매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훈련기 사업 수주에 대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전투기 시장이 급팽창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그 진짜 이유를 로키드 마틴에서 전투기 관련 통합사업 개발팀을 담당하는 에이미 버넷 부사장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만든 이 뛰어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의 경우 30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도 90%라는 놀라운 아웃스탠딩 가동률 미션 케이퍼벌 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는 도입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지라고 했는데 FA-50은 30만 시간 비행하면서도 90%의 가동률을 유지했다면서 이런 전투기가 또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F-35 전투기가 2021년에 가동률 68.8%, 미공군 F-15E가 71.29%, 미공군 F-16D가 70.57%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만 개 이상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현대 전투기에서 가동률 90%의 초음속 고등훈련가 겸경 전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경이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수출 대수는 140여 대로 FA-50처럼 국내외 통틀어 동종 기종 가운데 300대 이상 운용되는 경전투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능은 물론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과 안정성, 운영 측면의 경제성까지 더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투기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체 부품을 생산하는 것과 유지보수 MRO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기 가동률과 연관되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각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큰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MRO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6,070%를 차지합니다. 통상 전투기가 30년간 운용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면서 종합정비가 가능한 유지보수센터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제때 부품 공급이나 수리를 받지 못했고 또한 이에 내는 비용 또한 상당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기술로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군함 등을 수출하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비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FA50을 미국 차세대 훈련기와 아일랜드 등 유럽 각지에서 홍보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생산력도 높지만 추후 정비 사업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생산력과 유지보수에서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국 기술로 첨단 무기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방산업체도 한국을 주시하는 상황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질주에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렴하게 도입했지만 AS가 전혀 안 되는 중국산 무기에 분노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유지보수를 해주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중국과 파키스탄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중국산 군함을 이용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류원성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중국 관영 중앙 CCTV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가디언즈 1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하이 우승항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는 중국 해군 호위함 샹탄호, 소형 호위함 서저우호, 종합보급함 첸다오호호, 잠수함 1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르호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의 54호형 호위함을 인도하는 성대한 진수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를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완이 반도에 해공군 기지들 건설하는 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들,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들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0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답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 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추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웍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22P 또는 줄피커르급 E-500T급 멀티 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짐을 보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 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썬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이 수 30MKI, 미그-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 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썬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이 성능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6월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빛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요.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꾸민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이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에 대해 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 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조며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달러 727억에서 달러 1,098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상 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세계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고 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 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어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미 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